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민주당은 잔인한 영장 청구 마녀사냥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하는 강수로 맞섰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결 인간띠를 만들어 집회도 가졌는데 여당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잡범들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피해갈 거라고 했고요.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단식 자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국무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서 갈라파고스 정당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됐어요.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전해집니다만 직접 국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국민청원일 텐데 이것도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청문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난 3년간 국회 청문심사 소위는 단 6번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상임위까지 회부되는 안건은 전체의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희귀질환으로 고비용 약을 먹어야 하는 환우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낸 국민청원엔 5천 명밖에 동의를 얻지 못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던 그 많은 정치인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민주당 서동용 의원 함께하는 털어보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여수시에 소지하고 있는 일부 문화재가 명승이나 사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 여수시가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만치우쳐서 기존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 향리담 일대가 명승으로 지정되고 이 돌산 봉수대가 사적으로 지적되는 등 여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여수시가 여수를 대한민국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 여수시가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지역에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지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홍현숙 의원은 여수시가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수 여천동에 소재한 여수시의 대표적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인 여수 석보의 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복원이나 보존 정책의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 석보는 돌로 쌓은 작은 성을 지칭하는데요. 여수의 석보는 여수시가 보유한 20개의 국가지정 문화재 중 하나로 2001년부터 14년 동안 진행된 총 3차례의 발굴 조사와 역사 자료 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굴 조사를 통해 동서남 3개소의 성문과 성외곽의 큰 도랑, 건물터가 5동, 우물이 1곳, 연못지 1곳 등이 확인되면서 지난 2012년 제523호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예,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적지를 발굴했는데 정작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 실태와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 여수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의회 홍현숙 시의원은 여수시의 석보는 지난 2016년 석보 유적지의 전체 복원 계획을 위해 이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비 282억 원이 종합정비계획에 미비됐다는 이유로 반려된 이후 추가 토지 매입 또는 석보 주변의 예초 작업만 추진되고 있을 뿐 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숙 시의원은 지난 2021년 석보 유적지가 각종 고물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치 고물상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여수시가 석보 복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복원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적지 현장을 찾았다는 홍현숙 의원은 언론의 지적 이후 다행히 고물 등은 치워져 있었지만 유적지에 남아있던 돌들이 일부 사라졌고 성터의 유적지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유적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여수시가 유적지를 정비하고 문화재 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여천동 석보문화재 방치에 대해 여수시는 올해 여수 석보 종합정비계획 및 주변 정비사업 설계비 등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격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는 복원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만 해놓고 현장을 방치한다면 처음부터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여수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자, 광양시가 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 관사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광양읍에 소재한 시장 관사를 철거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양시가 최근 시장 관사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1983년 광양읍 매일시장 인근에 건축된 시장 관사는 민선 7기 정현복 시장까지 단체장의 숙소로 사용해왔지만 민선 8기 들어 정인화 시장이 시장 관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양시가 철거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건축된 지 40년 만에 광양시장 관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시장 관사는 그동안 광양시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주차장이나 공원, 문화원 신축, 근현대 문화재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철거나 리모델링을 놓고 고심을 해왔는데 광양시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대신 최종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제 철거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는데 광양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 관계자는 시장 관사 철거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정인화 시장의 공약이 관사 철거였던 만큼 우선 철거를 결정했고 내년에 관사가 철거되면 이후에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관사 철거 방침이 외부로 알려지자 지역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장의 관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 근현대 문화유적의 가치를 따져보면 이 철거에 아쉬움이 있고 또 활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관사 철거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철거되는 시장 관사 부지가 조선시대 객사로 사용되던 장소이고 또 동학 농민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라며 광양 지역 동학 농민운동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위한 추모비나 위령탑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심해봐야 한다며 동학 관련 추모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관사 부지가 시민들에게 되돌려지게 된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한 운영비 가운데 27%가 다시 시로 반납됐다고 해요. 네, 순천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 마을별 경로당에 지원한 운영비에 4분의 1인 27%가 다시 반납되면서 운영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가 지난해 관내 경로당에 지원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예산으로 다시 순천시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지원된 경로당 운영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지역 경로당에 지원한 운영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마을 경로당이 폐쇄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사용 규정을 완화해서 어르신들이 좀 융통성 있게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면 예산이 남는 상황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는 지난해 관내 경로당에 지급된 운영비는 5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1억 3,800만 원이 반납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초 경로당이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또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마을 경로당에 지급된 운영비의 사용 규칙에 이 주민들의 부식 재료 구매비가 10%로 한정되어 있어 운영비 지출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부식비의 사용 제한 금액을 일단 풀기로 했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처리는 영수증과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을 어르신들의 이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사용하는 절차나 또 사용 후의 정산 절차가 조금은 간소화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전철을 좀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그래도 반향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요. 주말에는 윤석 대표랑 같이 하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촬영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역시나 또 네, 이야기 좀 쉬고 싶은데요. 쉴 수 없는 시기로 점점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점점 연말 내년 연초 다가올수록 더 지금보다 바빠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눌 것이 또 많은데 먼저 개각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후보자, 문체부의 유인촌 후보자, 여가부의 김행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뭐 한 분씩 이야기 나누자면 뭐 이 시간도 다 들여서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총평 좀 주시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비슷했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 같이 약간 올드보이들이 대폭적으로 돌아오면서 후속 세대가 사실 잘 양성이 안 됐거든요. 특정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행정을 운영해 본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길러내야 할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후속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후속 세대를 길러내는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활약했던 분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로 많이 보이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좋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래는 그렇게 잘은 몰랐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광화문 집회 같은 데서 했던 너무나 과격한 발언들이 지금 다시 회자되면서 예. 국민의힘의 어떤 과거가 계속 뭔가 떠올라요.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여기서도 또 나오거든요. 태극기 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중도 확장적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다. 저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논평들 기억이 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평이 기억이 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방부와 법무부는 정당 출신을 임명하면 안 된다,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꼭 정당 출신이라서 일률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건데요. 예.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 이름 모를 때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법무부나 국방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부처명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두 부처일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예. 다른 부처들은 이름 맨날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국방부와 법무부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근간이 되는 업무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극대화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어쨌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임명까지 무난하게 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의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느냐, 국민 여론과 얼마나 더 척을 지게 되느냐, 이런 게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건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최근에 검찰에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나온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자들의 주거지로도 수사를 확대를 했는데, 관련해서 총평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긴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긴 선거인데 이렇게까지 하려냐? 그러니까 물론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사형에 처해야 될 범죄다, 이거 맞아요. 국정 농단이다, 민주주의 유린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긴 맞죠. 사실은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를 조작해가지고 언론들에게 이런 식의 이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흘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 여론의 관점에서 불이 붙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저희가 졌다면은 당연히 중대하고 이거 결과를 바꿀 만한 중차대한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적은 차이였지만 이겼잖아요. 졌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했을까요? 졌으면은 안 했겠죠. 예. 이재명 정권이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이 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럴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그렇게 크게 불이 붙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각 지역 당협이나 시도당에 관련해서 이런 식의 이제 허위 녹취, 허위 보도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들을 개최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또 철도 노조 파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네. 지역 또 관계가 된 일이기도 하고 불편을 또 겪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또 직접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또 철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어제도 실제로 철도 파업 때문에 이제 다 매진이어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다만 저는 파업이라는 거에 본질이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편이 유발된다는 것만으로 파업을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이제 코레일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KTX와 SRT의 어떤 그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들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안전 인원의 문제라든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제대로 검토하고 국토부에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코레일이 충분한 자구적인 노력을 했느냐의 부분에서 공감대가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면 코레일도 물론 경영 상황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거겠지만 최근에 순천에서도 여수 엑스포발이죠. 여수 엑스포발 용산 구간에 ITX 마음 열차라고 하는 네. 새마을호를 업그레이드한 굉장히 쾌적한 열차를 투입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무궁화호나 이런 부분은 또 감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풀뿌리 철도 이용권 같은 것들은 또 약간 소외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도 당연히 신식 열차니까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코레일이라고 하는 우리 사실은 국영 기업이죠. 기업이 이 어떤 풀뿌리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신경 쓰고 있느냐. 이 파업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부적인 거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인지라 큰 틀만 일단 보면 네. 코레일에서는 철도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도 민영화를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SR의 확대와 이번에 뭐 전라선, 뭐 동해선, 뭐 여러 가지 투입이 된 것이 코레일의 입지를 악화시키는 일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철도 노조 파업이 또 가속화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코레일 입장에서도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여지 있는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SR이 신형 그 전동차들을 좀 먼저 우선해서 배정받고 상대적으로 요금도 할인해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SR이나 코레일이나 이윤을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솥밥을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SR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특혜를 제공하고 코레일 너희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 못해? 뭐 경영평가에서 깎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저는 형평에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주장들은 타당할 여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SR을 통해 가지고 수서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환영하는 현수막을 대부분 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수서행을 갈 수 있다라는 이동권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SR을 민영화하거나 이런 거에는 당연히 반대고요. 다만 용산행과 수서행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현수막의 경우는 대부분 뭐 지역 정치권에서 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죠. 왜냐하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철도 노조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각 정당을 막론하고 대부분 수서행 열차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그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이제 강남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강남 접근성은 높게 평가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거는 옳은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뭐 민영화의 어떤 디딤돌처럼 쓰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코레일에서 SR에 신형 전동차를 우선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SR이 지금 코레일에 비해서 가지는 경쟁적 우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SR에 대한 우대 조치나 이런 부분들 그게 민영화의 전초 작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SNS를 보니까 그 자단 국회의원들께 책 한 권과 함께 편지를 또 전달하셨잖아요. 그렇죠. 책 제목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네. 뭐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당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답변이나 뭐 리액션들이 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정신병, 이런 정신병원, 정신병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책 잘 받았다, 필요한 문제 제기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한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는 않았고 한 3분 정도 있었습니다. 3분. 그런 정도의 피드백이었고 그 책의 내용은 제목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만은 여야를 거의 5대5로 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여야가 뒤바뀌면은 마치 이게 단체로 까먹는 일이 있는 양 말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한 책인데 요새는 이런 류의 이제 비판하는 책이 잘 팔리려면은 한쪽을 세게 까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양쪽을 균형 있게 까고 있기 때문에 깐다는 표현이 너무 저렴한가요? 좀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팔릴 형태의 책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 여의도에서 읽어보고 음미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당부터 좀 정신 차리자는 취지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터너브러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또 한 주가 후적 지나갔습니다. 한 주 주말 네. 또 오늘까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교권 보호를 위한 그 법안들에 대해서 법안 소위를 마무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금요일 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제 법안을 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간식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 가지고요. 주말에는 계속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당번을 정해서 원내 부대표들이 상황실을 좀 운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금요일 밤에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뭐 아침에 일찍이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 대표께서 병원에 이송 계셨잖아요. 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어제 밤 늦게까지 제가 국회에서 지키다가 집에를 들어갔는데 아침에 막 국회 들어오니까 이제 그 구급차가 나가고 있어서요. 예. 부랴부랴 본청으로 들어가서 사태 파악을 좀 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이제 119에 급히 연락을 해서 사람이 실려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본인들 원하는 대로 구속을 위해서 실질심사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발언을 할 수도 없는 건강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치는 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수사 과정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정한 정권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하면서도 오만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무능과 오만이라고 하는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용어를 한꺼번에 뒤집어 쓴 정부가 이제 잔인과 비정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같이 이 정권을 좀 표상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이에 대해서 아니 뭐 자해를 했다고 해서 범죄자를 덮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범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 깐죽거리고 목숨을 건 그 단식이 그 사람은 뭐 대학 다닐 때부터 평생을 그 출세만 지향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사법시험 봐서 검사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박함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절박한 자기 이 각오에서 나오는 것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쓴벅쓴벅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 함부로 놀리다가 그 말이 다 본인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정과 전망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좀 복잡하지요. 일단 이제 오늘 18일 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고요. 예. 20일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1일 날 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고요. 예. 이제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돌아올 텐데 그게 며칠 날 들어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에 그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칫 21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거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1일 날 본회의 때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표결로라도 좀 통과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180석으로 만약에 이제 그걸 중단을 시키게 되는 경우 중단 이후에 바로 또 그 다음날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복잡하네요.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그 정부의 2차 개각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려라고는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개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고 돌아 뉴라이트 진영의 극우 인사들 그리고 과거 인물에 돌려막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각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놓고 있지를 못해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국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실용보다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정 운영 방향을 극우로 더 우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번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극언을 퍼부은 광기 어린 극우 유튜버 수준의 신원식 후보가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군을 중립적으로 통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사전 검증 과정에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배제돼야 할 인물을 좀 지명을 해놓은 거예요. 유인촌 특보의 경우 문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그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랬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일단 이제 어쨌든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경악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MB정부 시절 유인촌 장관이 했던 막말,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서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다시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주호, 이동관에 이어서 유인촌까지 MB정부 시즌2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픽업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부처를 없애겠다고 하는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민생은 애매한 채 정권만을 위한 이념전쟁 전선을 넓히려고 하는 개각이어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문회는 앞서 이제 천하람 변호사께도 관련 질문 드려봤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자꾸 이게 통과가 되니까 좀 전의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얼마나 상처가 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예. 아시는 대로 대법원장, 헌재 소장,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 동기가 있어야 임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라고 결정을 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냐 이런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하고요. 실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은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임명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에서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국회에서의 검증 과정을 위해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더 추가로 발견되거나 부적격이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이걸 임명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반드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오기 섞인 태도를 보이면 이 문제를 사실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검증을 했다고는 하겠지만 그건 비공개 검증이었고요. 국회에서 그 검증을 하는 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하는 공개 검증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 검증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임명을 철회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거가 맞고, 그래야 그 후보자들이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고 또 청문회 당일 하루만 때우면 된다 이런 태도로 버티지 않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많은 자료들이 공개돼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기도 하고요. 또 청문회에서의 공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서로 임명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공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아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다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정에 대한 평가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는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선에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은 민주당에서 오늘 그 박광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고 예.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게 내각 총사퇴 아니겠어요? 예. 어떤 맥락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국정 전반에 국정 운영의 전반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민생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온갖 이념 논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쇄신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쇄신의 한 징표로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을 이제 전혀 듣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국무총리에 대한 행정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죠. 예. 뭐 명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해서 어떤 반응이나 달라질 게 있을까요? 부지런히 두드리는 것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예. 장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임명하면 그만인 그걸 굳이 뭐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도 국민들이 또 하나하나 판단할 자료들이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각에 대해서 내각이 총체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지지의 정도들이 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축적되면 정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누적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을 다 그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들어왔어요. 철도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역에서 또 이 발이기 때문에 철도 노조가 오늘까지 파업을 이어갖고 이제 복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원래 한시적으로 파업을 하겠다고는 했던 것이어서요. 예. 일단 파업의 발단은 이제 비정상적인 KTX하고 SRT하고의 분리운영 이게 큰 문제가 됐고요. 그동안 철도 노조하고 콜레일 측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철도가 특히나 곧 명절인데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철길이 막히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철도 노조에게도 그렇고 콜레일에게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대화를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좀 찾기를 촉구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조에 대한 악의적 비난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철도 노조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좀 커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될 겁니다. 노조의 우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되는 문제고요. 문제 제기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토론해서 방법들을 찾으면 될 텐데 노조를 적대시하는 방법으로는 정권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말씀하셨는데 곧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서민들은 주머니 걱정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나 올랐고 택시요금 비롯해서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한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대책 함께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살인적인 고물가 때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추석 차례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배추와 무값이 전월 대비해서 42%, 34% 급등했다는 거고요. 매년 명절마다 다들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나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교통, 전기 같은 공공요금까지 한꺼번에 올라서 국민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면 이제 정부가 명절 이전부터 물가 관리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되고 필요하면 추경도 집행해야 되고 이래야 할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낙관론만 빠져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치일자도 못 꺼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제 세수펑크로 인해서 신규 예산 투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물가 관리해라, 지방 공공요금 올리지 마라, 이런 건데요. 그런 걸로 이게 될지, 특히나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린 상황에서 뒷북 정책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분야에 있어도 그렇지만 물가를 잡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너무너무 무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국민 모두와 같이 이게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어보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2023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에서 인구 늘리기 지자체 혁신 대상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실적하고 정책의 독창성, 또 여기다 창의성을 보면서 시상하는 상인데, 전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농호 기촌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13년 통계청 기농호 기촌 발표 이래 10년 연속 매년 4만여 명의 기농호 또 기촌인을 기록해 이번에 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데는 물론 이유가 있었죠. 전남도가 2018년 광역 단위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인 인구 청년 정책관을 신설한 것인데,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빠른 대응이 한몫했다, 이런 분석이 컸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도 기농호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비, 또 융자 지원이나 전남서 산업업기 등 11개의 다양한 사업에 736억 원을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국비 4억 5천만 원이 확보돼서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요? 예, 그렇죠. 마한역사문화권 보건과 세계화의 중심이 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2027년이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일찌감치 후보지로 영암 나불도가 선정이 돼 내년 기본 설계 사업비까지 확보해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엔 4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주로 아카이브 교육과 또 전시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선 마한 보건과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핵심 지휘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남을 비롯해서 충청이나 광주, 전북 여러 지역에 분포된 마한 문화권 유적 또 유물을 이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마한 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마한 역사의 세계화에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예. 자, 또 다음 달 12일 개막할 2023 국제농업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박람회장은 크게 지구치유관과 인간치유관으로 구성된 주제 전시관을 비롯해서 치유농업체험관, 홍보판매관 등 이 3개 구역의 12개 전시 판매장으로 선을 보입니다. 현재까지 25개국 500개 기관 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았고요. 주관 방송사와 홍보대사 박지영 가수를 적극 활용해 박람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국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15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제국가의 친환경 유기농 기업이 참가해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위한 글로벌 농업의 비전도 여기서 제시하게 됩니다. 또 첨단 농기계를 비롯한 최신 농산업 발전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해 농업인이 쉽게 접하지 못한 다양한 신기술을 습득하는 플랫폼 역할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국제행사 6회째를 맞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11일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이 오릅니다. 네, 또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산업 육성 사업으로 순천시가 선정됐습니다. 4년 만에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운영에 들어가요. 예,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광주 전남 최초로 조성한 복합문화 공간이죠. 운영에 103억 원이 소요돼 이 센터는 이미 공공진료소부터 체험학습실, 또 애견 샤워실이나 입양 상담실까지 갖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에는 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고 또 올바른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고양이 문화교실도 운영이 되는데, 이번 교육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전남도가 선정이 돼서 교육을 이제 맡게 됩니다. 이에도 이제 반려동물 예절교실과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이나 반려동물 관련 특강,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남도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화순 백신 특구에 들어선 국가 면역치료혁신센터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예, 지난 6월 준공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가 현재 시험 가동을 거쳐서 다음 달 4일 개소식을 치른 뒤 가동에 들어갑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면역치료 관련 연구와 또 신약 개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입주 대상은 면역 항암제 등 암 치료 관련 연구와 또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사업자 등록 중 소지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 업체에겐 대학, 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또 부설 연구소를 활용해서 임상 협업이 일단 가능하고요. 또 하순 백신 특구의 생물의학연구센터와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해 위탁 생산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면역세포 치료는 바이오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요. 전남도가 하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국제 행사로 확대해서 열릴 제29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고부가 가치 미식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개막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K푸드 원료로서 남도 음식과 시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가진 사전 홍보 행사에서 국내 유수의 40개 언론사들이 대거 참석해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들 만큼 관심을 가졌죠. 지난 94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30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음식 축제로 성장해 이제 올해부터선 국제 행사로 확대돼 전시와 운영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행사 확대 개최 원년을 맞아 청년과 온 세대가 공감하고 또 체험과 시식 등 직접 맛본 그야말로 참여형 축제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세계 미식관과 미식산업관부터 시군관, 명인관에선 시군 대표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요. 또 종가 음식에 대한 전통 음식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행사장 한번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